국방부는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할 때는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병들이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를 포함한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정해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3월 25일 첫 행사가 거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일주일 내에 쏠 가능성이 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중대한 도발 행위를 할 때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하기 전엔 중국이나 미국 등에 알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 핵실험했을 땐 전혀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요한 북한이 중대한 도발 행위를 할 때는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일주일 내에 쏠 가능성이 있다는 교도통신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도를 제가 봤지만 저희들이 그걸 직접 확인해 주는 것은 정보를 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국제적으로 반드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과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북한이 만약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오는 4월부터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게 된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현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진료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소급해서 진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4월부터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게 된 직업군인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군이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민간병원에서 요양 중이거나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직업군인이 아직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요양비를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공상 장병들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국가에서 진료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5개 분야 16개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은 요양기간을 최초 2년까지 받고 추가로 심의를 거쳐 1년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공포된 데 이어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역병의 경우 원인과 상관없이 필요한 기간만큼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았지만 직업군인은 전상자나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자에 한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공상자는 30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의수와 의족 등 보장구 보급 규정을 개정해 공무수행 중 신체 장애를 입은 장병들에게 가격에 상관없이 최상의 보장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총상이나 폭발상 같은 외상을 당한 군인이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18년까지 국군 외상센터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한중 양국 국방부가 오는 3월 31일에 중국군 유해 36구와 관련 유품을 송환하기 위한 유해 인도식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군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유해 입관식은 3월 28일 중국 측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인도식 행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립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중국군 유해 437구를 송환한 후 매년 추가로 발굴된 유해를 중국 청명절 전에 송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서해 수호의 날을 제정하고 북한 도발 상계 행사를 거행합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들을 추모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이나 대위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며 전 국민적 안보 의지를 다지기 위해 추진된 서해 수호 정부 행사의 일환으로 서해 수호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북한이 지난 2000년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서 감행한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날입니다. 기존 계획대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행사는 정부 주관으로 5년간 실시되어 올해부턴 각 군으로 이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해 수호의 날은 각 군 행사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천안함 피격일을 기준으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서해 수호 전사자들이 안장된 국립대전연충원에서 상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는 오는 3월 25일 정부 주요 인사와 희생자 유족 그리고 시민들이 참가해 대규모로 거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행사가 앞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민적 안보결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 평창과 정선, 강릉에서는 테스트 이벤트 대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본대회 점검 차원으로 다음 달 6일부터 2017년까지 28개 국제대회가 개최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혹시 벌어질 수 있는 테러에 대비해 민관 군경 합동으로 대테러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람객으로 위장한 테러범이 행사장에 총기를 난사하고 시민을 생포해 인질극을 벌입니다. 곳곳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책임자를 불러달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과 경찰이 차단선을 구축하고 인질 구출 작전에 돌입합니다. 막대한 액수의 현금을 요구하는 상황. 테러범과는 절대 타협이 없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강제 진압 작전이 시작됩니다. 헬기로 급파된 육군 36사단 헌병 특임대원들이 연막탄과 충격탄을 터뜨린 다음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지압에 나섭니다. 눈 깜짝할 사이 테러범 한 명을 사살하고 한 명을 생포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디딤돌이라 생각하고 테러 대비 등 완벽한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위급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독가스가 퍼지자 방독면과 제독 장비로 중무장한 군 화생방 신속대응팀이 출동하고 오염 여부를 확인한 뒤 신속히 유독물질을 제거합니다. 테러범이 심어놓은 폭탄은 탐지견이 발견해 폭발물 처리 요원이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육군 36사단은 헌병 특임대와 화생방 신속대응팀, 위험 폭발물 개척팀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240여 명의 정예장병과 최신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실전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선수들은 물론 국민들도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강원안보지킴이 부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개 기관과 단체에서 4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민관군경 통합으로 진행된 대테러 훈련. 부대는 유관기관과 함께 위기 대응 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특전사령부가 올해 첫 공수 강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한 특전사 주요 지휘관과 참모 46명이 함께했습니다. 특전사 장병들은 연간 정해진 강화 훈련을 이수하지만 비전투병과 장교들까지 같은 날 한자리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주요 지휘자들은 올해 첫 강화 훈련에서 부하들보다 앞장서서 강화하며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를 위한 솔선수범과 임무완수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편 주요 지휘자 강화 후엔 강화 전문 자격 교육을 받는 장교와 부사관의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특전사령부는 앞으로도 세계 최강 필승의 특전부대 육성을 위해 각종 훈련에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이 앞장서서 참가할 예정입니다. 국방홍보원과 서울디지털대학이 국군장병 능력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국군 장병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과 인적 물적 교류,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디지털대학은 군 장병들이 군 복무 중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들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는 등 장병들의 자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국방홍보원은 서울디지털대학에서 제공하는 유익한 교육 정보를 국방홍보 매체를 통해 장병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자기 개발은 물론 군 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미동맹 63주년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카투사 편 9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카투사 교육생들의 군사영어 수업 모습을 담았습니다. 네, 교육생들의 점심 식사 모습도 담겨 있는데요. 미군의 식사 메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카투사들이 미군 신병교육을 받는 KTA에서는 교육생들의 체력과 군사영어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It includes everything from map reading, communications, combat drills, language, English, some English classes, and so on. And what we try to get them is to the level of, obviously, the physical level of the United States Army, and improve their language skills and get them ready to be introduced to the American Army. 첫 주차에 강도 높은 체력 단련과 야외 훈련을 했던 교육생들은 앞으로 군사 영어 수업을 들으며 진정한 한미 군사 외교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ELT라고 부르는 군사 영어는 미 8군 지원단 소속 영어 교관들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교육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미군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 영어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병사들이 5주간 논산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각 유니트로 돌아가야 되는데 모두가 미군들하고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군들이 쓰는 용어들이 일반 차에 쓰는 용어도 쓰겠지만 대부분 스페셜한 텀들을 쓰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메인 미션을 위해서는 밀리터리 터미널로지를 알고 가야 되겠죠. 수업은 모두 영어로 이루어지며 교관의 설명과 교육생들의 토의 발표로 진행됩니다. 군사용어는 대부분 약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 총성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는 간단명료한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생들은 그동안 몰랐던 군사용어를 배우며 궁금증을 해소합니다. 처음 배웠을 때는 이제 이 군사 용어들이 대부분 약어고 이제 대문자로만 구성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뭘 나타내는지 잘 모르겠고 외우면서도 조금 어려웠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영상도 많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게 어떤 건지 풀어서 설명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게 수업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 교육이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 시간. 디팩이라고 부르는 부대 식당으로 교육생들이 들어오는데요. 카투사 교육생들의 식사 시간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군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미군의 식사는 메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김밥과 불고기, 치킨 등 메인 메뉴는 약 10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선택할 수 있는 곳과 햄버거나 핫도그 등 인스턴트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곳으로 나뉩니다. 특히 모든 메뉴에는 칼로리를 표시한 스티커가 붙어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장병들이 스스로 식단을 관리할 수 있는데 채식 위주의 녹색 스티커와 지방과 채식이 섞인 노란색 스티커,
그리고 고칼로리를 의미하는 빨간색 스티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What we do here is we supply plenty of food for them to eat because during the day they do a lot of exercise, and so we got to give them a wide variety of healthy food for them to sustain throughout the day. So we offer them as many good choices as we can that are all healthy. 한쪽에는 샐러드 바가 마련돼 있고 음료수도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다는 점도 우리 군 식당 문화와는 다른 점. 교육생들은 매일 다른 종류의 다양한 식단을 경험합니다. 먹는 모습이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논산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요. 뷔페식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메뉴도 훨씬 다양해서 항상 뭐 먹을지 기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는 다른 문화 속에서도 잘 적응해가는 16-1기 교육생들.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한미동맹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양국군의 차이를 심도 깊게 이해하는 두 번째 군사 영어 시간. 카투사 교육생들은 수료 후 어떤 보직을 받게 될까? 희망 보직을 얻기 위한 교육생들의 사전 면담 선발 과정이 공개됩니다. 네, 김진무 박사의 북한군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군의 외화벌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진무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북한군의 외화벌이는 전군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북한군의 당정군 모든 기관들이 사실은 외화벌이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써야 될 운영 경비라든지 또 자기들이 착복해야 될 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또 김정은에게 상납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일선 부대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요. 그러니까 그 여단 같은 경우에 외화벌이 조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가지고 그 탄광이면 탄광, 또 사금이면 사금, 또 약초를 캐면 약초를 캐는 거, 그 임무에 따라서 그 1년 내내 진행이 되고 모든 뭐 여단의 모든 성원이 다 외화벌에 가담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외화벌이 명령이 내려오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방금 탄광이나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 부대가 하는 외화벌이 종류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한다. 근데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석탄, 탄광, 네. 탄광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탄광은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석탄을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탄광이 아주 중요하고 사금 채취, 송이버섯, 약초, 뭐 하여튼 수산사업소도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그 일본에 그 많은 배들이 그냥 떠내려와서 시체가 막 있고 이런 그런 네. 배들 떠났으니까 그게 지금 그 고기 잡으라고 이제 독려를 하니까 그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조그만한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 잡다가 결국은 기름 떨어지고 고장이 나고 해서 이제 표류해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 무슨 군부대 깃발이 있습니다. 그 배에. 그게 이제 그 군의 외화벌이 함선입니다. 이제 그렇게. 네. 깃발을 더 달고. 예. 네.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이 외화벌이에 명령 체계라는 게 또 있다고 예.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외화벌이는 인민무력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에서 외화벌이 과제가 군단으로 떨어지죠. 이제 어떤 시점에 돼가지고 자 지금이 약초가 많이 나는 시점이니까 약초를 캐라. 그러면은 그 군단에 떨어지면 그 군단에서 이제 여단을 거쳐서 대대로 내려가죠. 그럼 대대 명령이 떨어지면은 대대장이 일단 외화벌이 조를 꾸려가지고 그래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게 해서 또 이제 벌어서 그것을 이제 약초를 캐든지 뭐 어떤 외화벌이 수단을 만들어 가지고 위로 상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예, 이런 말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호위사령부의 외화벌이 조직이 제일 큽니까? 김정은이 가장 가까이서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호위사령부는 그 금광도 갖고 있어요. 탄광, 그런 광산도 가지고 있고 수산사업소도 갖고 있고 잠수대가 있다 그래요. 이제 잠수대가 뭐냐면은 우리 그 잠수에 가자는 그 해녀 비슷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머구리라 그러나요? 그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밑에 뭐 전복이라든가 이런 거 캐는 그런 잠수대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수산기지가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고 금광도 한 8개, 탄광도 한 수십 개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백도라지,
히토류라고 우리 지금 뭐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하는 아주 히토류 굉장히 이제 귀중한 금속이죠. 그런 것도 북한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광산 같은 경우도 이 호위사령부가 독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외화벌이 조직이라고 들었거든요. 38호실, 네. 39호실 뭐 이런 것도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좀 뭐 다른가요? 종류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사실은 기능은 똑같습니다. 기능은 똑같은데 이제 버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38호실, 39호실은 북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노른자의 외화벌이 할 수 있는 아주 노른자에는 핵심 위치는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그렇죠. 뭐 김정은이가 이제 근데 아까 그 외화벌이를 하면은 충성 자금으로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자기들 운영 경비로 쓰거나 아니면 또 착복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38호실, 39호실은 전적으로 김정은의 어떤 통치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은 돈이 만들어지면은 이것을 과거에는 스위스 은행으로 보내지죠. 그러면 스위스 은행에서 이제 그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데 최근에 스위스 은행에 있는 비자금이 서방 세계에서 많이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저 핀란드나 뭐 이런 다른 나라로 이동을 했다라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38호실의 기능은 외화벌이 기능은 같은데 순수하게 100% 김정은의 비자금을 모으는 거고 각 군단이나 인민무력부에서 하는 외화벌이 사업은 어쨌든 충성자금 용도도 있지만 각 부대가 사실은 중앙에서 돈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충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서해 수호의 날을 제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 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네,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 올해는 3월 25일이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